여러분, 혹시 이런 궁금증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나라는 번영하고 또 어떤 나라는 그렇지 못했을까? 왜 서양 문명은 신대륙을 정복했지만 그 반대는 아니었을까? 우리는 흔히 이런 질문에 답하려 할 때 특정 민족의 타고난 능력이나 우월성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책은 이런 우리의 고정관념을 뒤흔들며 인류 문명의 역사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합니다. 바로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기념비적인 역작 총, 균, 쇠입니다. 의외의 질문, 거대한 통찰의 시작. 이 위대한 책의 탄생은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총, 균, 쇠의 저자인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원래 생물학자였습니다. 그것도 새를 연구하는 조류학자이자 인체의 생리를 탐구하는 생리학자였죠. 어찌 보면 인류 문명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학문 분야에 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인류 역사에 대한 거대한 질문에 몰두하게 된 계기가 있었으니 바로 파푸아뉴기니에서의 한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때는 1970년대, 다이아몬드 교수는 조류 연구를 위해 파푸아뉴기니의 오지 마을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얄리라는 이름의 현지 정치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얄리는 다이아몬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당신네 백인들은 이렇게 많은 물건을 만들어서 뉴기니로 가져왔는데 우리는 그런 물건을 만들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은 다이아몬드 교수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개인적인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얄리의 질문 속에 인류 문명 발전의 근본적인 수수께끼가 담겨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왜 특정 대륙의 문명은 찬란하게 번성했고 또 다른 대륙의 문명은 뒤처지거나 쓰러져 갔을까? 흔히 인종적 우열이나 문화적 차이, 심지어는 종교적인 이유로 설명하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모든 답을 설명할 수 있을까? 얄리의 질문은 학문적 경계를 넘어서는 인류 모두에게 던져진 거대한 퍼즐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신의 평생 연구 분야였던 생물학을 넘어 인류학, 역사학, 지리학, 고고학, 그리고 식물학과 동물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학문 분야를 종횡무진 넘나드는 고독하고도 치열한 탐구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수십 년에 걸친 그의 집념 어린 연구는 결국 1997년 인류의 역사관을 뒤바꾼 역작 총, 균, 쇠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신대륙의 비극 총, 균, 쇠의 결정적 역할. 총, 균, 쇠는 얄리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많은 역사적 사례들을 분석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는 바로 1532년 스페인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와 잉카 제국의 황제 아타왈파의 만남입니다. 당시 피사로가 이끌던 스페인 군대는 고작 168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아타왈파 황제를 따르던 잉카 군대는 무려 8만 명에 달했죠. 상식적으로는 잉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잉카 제국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아타왈파 황제는 사로잡혔으며 결국 처형당했습니다. 무엇이 이런 불균형하고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그 답을 세 가지 핵심 요소에서 찾습니다. 바로 책의 제목이기도 한 총, 균, 쇠입니다. 첫째, 총건지입니다. 스페인 병사들은 화승총과 강철로 만든 검, 그리고 튼튼한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신대륙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총은 잉카 군인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공포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파괴력으로 잉카의 대형 창과 돌칼을 압도했습니다. 잉카 병사들은 스페인 병사들이 뿜어내는 화약 연기와 굉음에 질려 제대로 된 전투를 벌이기 어려웠습니다. 둘째, 쇠스틸입니다. 스페인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철을 다루는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철기 기술은 강력하고 날카로운 무기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도구를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반면 신대륙 문명은 여전히 석기와 청동기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갑옷과 검의 재질 차이는 전투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잉카의 돌칼은 스페인의 강철 갑옷에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못했지만 스페인의 강철 검은 잉카 병사들의 몸을 쉽게 꿰뚫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바로 균점지였습니다.
스페인 병사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명적인 무기를 싣고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천연두, 홍역, 독감과 같은 전염병의 균들이었습니다. 이 병균들은 수천 년 동안 구대륙에서 인간과 가축이 함께 살면서 발생하고 진화해 온 것들이었습니다. 구대륙 사람들은 이 질병들에 대한 면역력을 오랜 세월에 걸쳐 획득했지만 신대륙 사람들은 한 번도 이런 균들에 노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면역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스페인 군대가 도착하기 전후로 신대륙 인구의 90% 이상이 전염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직접적인 전투로 인한 피해보다 균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더 거대했고 결정적이었습니다. 잉카 제국은 스페인 군대가 오기 전부터 이미 전염병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심각하게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이아몬드는 피사로의 승리가 스페인인의 인종적 우월성 때문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이 축적해온 총과 쇠 같은 기술력 그리고 오랜 세월 균과 싸워 얻은 면역력 덕분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지리의 흰 문명의 방향을 결정하다. 그렇다면 왜 구대륙, 특히 유라시아 대륙 사람들은 총과 쇠를 발전시키고 균에 대한 면역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다이아몬드는 이 질문의 답을 지리적인 요인에서 찾습니다. 그는 인류 문명의 발전 격차를 인종적 우열이 아닌 환경과 지리의 차이로 설명합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유라시아 대륙은 동서 방향으로 매우 길게 뻗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같은 위도상에 위치한 지역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위도에서는 기후와 계절 변화가 비슷하기 때문에 동식물의 전파가 매우 용이했습니다. 약 1만 3천 년 전 농업혁명이 시작되자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밀, 보리 같은 곡물과 소, 양, 돼지, 말 같은 가축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길들이기 쉽고 식량이나 노동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축복받은 동식물들이었습니다. 다양한 작물과 가축은 식량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고 이는 곧 인구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인구가 많아지고 식량 생산이 안정되자 모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농사 대신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기술자, 장인, 관료, 군인 등 전문 직업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복잡해진 사회에서는 더 효율적인 통치 체제와 문자가 필요해졌고 금속 가공술 같은 기술 혁신도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총과 쇠 같은 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축을 키우는 과정에서 인간은 가축이 옮기는 수많은 균들과 접촉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이 균들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살아남은 사람들은 점차 면역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백신을 맞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 셈이죠. 구대륙의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서는 질병이 빠르게 퍼졌지만 그만큼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반면 아메리카 대륙은 남북 방향으로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이는 같은 대륙 내에서도 기후대가 극과 극으로 달라 동식물의 전파가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 발달한 옥수수 재배 기술이 캐나다나 안데스 산맥 지역으로 퍼지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기후 변화에 적응해야 했기 때문에 전파 속도가 매우 느렸습니다. 또한 유라시아 대륙에 비해 대형 가축의 종류가 현저히 적었습니다. 라마나 알파카 정도가 길들여졌을 뿐 소나 말처럼 농업이나 운송에 필수적인 대형 가축은 없었습니다. 이는 식량 생산의 한계뿐만 아니라 가축을 통해 균에 노출될 기회도 적었기 때문에 면역력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죠. 결국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특정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해서 문명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각 대륙이 가진 지리적, 환경적 요인이 농업 생산성, 가축의 종류, 질병에 대한 면역력, 그리고 총과 쇠 같은 핵심 자원과 기술을 형성하고 전파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경계를 넘는 지식의 진정한 가치. 총, 균, 쇠는 발표 당시 학계와 대중 모두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이아몬드의 주장이 너무 환경 결정론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나 문화적 요소보다 환경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주장이었죠. 물론 어떤 이론이든 맹점이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 교수의 진정한 메시지는 단순히 환경 결정론을 주장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분야에만 갇히지 않고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여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려 했다는데 이 책에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총, 균, 쇠는 생리학자가 쓴 인류 역사책입니다. 이처럼 물리학자가 생명에 대해 논하고 생리학자가 역사에 대해 논하는 것, 언뜻 보면 자신의 전공 분야를 넘어선 쓸데없는 잡학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통찰은 바로 이런 학문 간의 경계를 과감히 넘어서는 시도에서 나옵니다. 역사학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지리적, 생물학적 요인들이 역사의 방향을 결정했다는 다이아몬드의 주장은 바로 그가 생물학자였기 때문에 던질 수 있었던 통찰인 셈입니다. 에르빈 슈레딩거라는 유명한 물리학자도 말년에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엉뚱해 보이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물리학적 관점에서 유전 정보가 원자 수준에 존재한다는 대담한 제안을 던졌고, 비록 유전 물질을 단백질이라고 잘못 예측했지만 그의 물리학적 상상력은 DNA 구조를 밝혀내는 연구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경계를 넘어서는 과정에서는 분명 실수도 있고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실수를 꼬집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서는 용기와 그 속에서 얻어진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질문에 대한 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총, 균, 쇠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 총, 균, 쇠는 단순히 지나간 역사를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어떤 시각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세분화된 지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에 깊이 파고들수록 옆 분야의 지식과는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고등학교 때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다양한 과목을 배우지만 대학이나 사회에 나가서는 자신의 전공이나 직업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보여주었듯이 세상의 복잡한 문제들은 하나의 학문 분야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거대한 질문들, 예를 들어 기후변화, 팬데믹, 사회적 불평등 같은 문제들은 역사, 과학,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관점을 융합할 때 비로소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쓸데없는 잡학이라고 치부될지 모를 다양한 지식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능이 없는 고등학생처럼 호기심이 이끄는 대로 다양한 분야에 꾸준히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난관과 질문에 더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는 우리에게 인류 문명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새로운 렌즈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식의 경계를 허물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용기가 얼마나 위대한 통찰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 어떤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경계를 넘어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싶으신가요? 디프 리서치 캔버스